제가 아까 그 이제 질문에 답하다가 만 부분인데요. 예. 잠깐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24시간 이제 국정에 올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요즘 너무나 잘못 알려지고 이게 너무나 좀 매도돼서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픈데 각 수석실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 자료뿐만 아니라 하루에 뭐 보통 한 100페이지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통령께서는 단 한 장도 안 빼놓고 본인이 하나하나 첫 끝까지 다 챙기십니다. 다 밑주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못 본 부분은 옆에 쌓아놨다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보시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보시다가 이게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수석들하고 통화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하여간 매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시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주말 같은 경우도 7시 반이면 전화 와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보시다가 조금 너무 일찍 하면 이제 좀 실례니까 좀 기다리시다가 딱 그때 시간 되면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만큼 그 업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시고 또 해외 순방 같은 거 한번 가시게 되면 정말 이 자료 이런 것들을 그냥 준 대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아예 말씀 자료 이렇게 정상회담이나 이런 때 말씀 자료 올라온 거를 본인이 다시 새로 작성하세요. 하나하나 다 챙기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 외국에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좀 세일즈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하나하나 챙기고 제가 대통령이 뭐 저렇게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경제수석 그다음에 외교안보수석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뭐 이런 분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 다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커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우리 기업들 이런 거 현안 하나까지 이렇게 다 챙기시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 넣으라는데 자기네들이 뭐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 가시고 그러면은 뭐 비행기 내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시면은 보통 비행 시간이 12시간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한숨도 안 주무십니다. 그때만 그 안에서도 다 그 자료 본인이 만드시고 체크하시고 수정하시고 그러니까 국빈 만찬 이제 그 나라 가가지고 국빈 만찬 하거나 뭐 이럴 때도 뭐 하나라도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 되려고 하나하나 얘기하시고 그러느라고 식사 끝나고 나서 국빈 만찬 끝나고 와가지고 배고파서 죽 같은 거 드시고 그래요. 식사를 거의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보통 해외 순방 같은 거 한번 갔다 오시고 나면 완전히 탈진하셔서 진짜 하루 이틀 정도 완전히 탈진하시죠. 그래서 외국에 계실 때마다 계속 링거 맞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보고서 이런 것들도 끝까지 챙기고 그거 하나하나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마치 뭐 지금 맨날 뭐 관저에서 맨날 쉬기나 하고 뭐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달 16일인데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 관련 등을 지시한 적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평소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피청구인 대통령도 해외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할 때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냐 하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시는 경우에 보통 경제사절단 이게 많이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 이전까지는 역대 정부에서는 다 경제사절단을 특히 이제 경제단체장들 그다음에 대기업들로
중소기업들로 주로 이렇게 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아주 그 중소기업 대표적인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쭉 그래 왔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처음에 그 해외 순방 할 때 경제사절단 이런 게 모을 때 경제사절단 이제 선정할 때 중소기업들을 많이 넣으라고 이제 따로 특별하게 이제 지시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경제수석실에서는 이게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 별별 기업들도 다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하고 같이 간 경제사절단 이렇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인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느낄 텐데 여기서 만약에 별로 이렇게 신뢰성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혹시 무슨 이제 사고를 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그 위험성을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하다라고 경제수석실에서 그때 의견이 올라왔고 대통령께서 그래도 이렇게 좀 해봐라 라고 계속 하셨는데 아니 이게 좀 되게 위험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화를 내시면서 무조건 해라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강하게 지시하셔서 그때 우리 정부 들어서 매번 그 해외 순방 때마다 같이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이 매번 사상 최대예요. 매번. 왜냐하면은 처음 그렇게 웬만하면 신청을 받아서 한번 이제 경제수석실에서 스크린해서 아주 현재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받아들였거든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실제적으로 경제사절단에 중소기업이 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들한테 가장 부족하고 간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뢰성이거든요. 여기 얘네들 뭘 믿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여하는 중소기업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걸 놔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다가 또 지시사항으로 1대1 코트라에서 그냥 이제 비즈니스 포럼 같은 거를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비즈니스 포럼 같은 걸 합니다. 그 나라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경제사절단으로 간 기업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중소기업들이 이게 잘 모르니까 코트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1대1 상담회를 열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코트라에서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중소기업들도 매우 만족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처음에 코트라에서도 힘드니까 이런 게 사실 다 일이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처음에는 되게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했는데 우리 기업들 도와주는 거고 우리 기업들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성과가 나고 많이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굉장히 아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성취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정도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다음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제수석한테 지시하신 제가 그건 명확하게 알아요. 어떻게든 우리 경제가 지금 대기업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거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포션을 어떻게든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라라고 지시를 하셨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경제 쪽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3년, 2014년, 2015년, 2010년 매해 가면 갈수록 그런 노력의 결과 중소기업 우리 수출에서 아마 확인해 보시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포션이 점점 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경제 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인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챙기고 계속 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
창조경제가 이제 핵심이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17개 시도에 그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뒀다가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각 대기업들이 가진 인력과 여러 가지 그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 그리고 아니면 벤처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들한테 코치해줘서 원스텝으로 거기에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4년 동안에 벤처 관련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2000년대 그때 그 이후에 상당히 사그러들었다가 우리나라 벤처 지금 그 기업 활성화되고 거기 투자되고 그다음에 창업하고 이런 주가 그 2000년 이후로 지금 가장 지금 폭발적으로 나서 가장 지금 현재 아마 역대 최고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중소기업 살리고 이러는데 너무나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잘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맨날 안종범수석 쪼고, 그러니까 경제수석 쪼고, 뭐 누구 쪼고 그런 경우들이 제가 옆에서 그거는 명확하게 경험하고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들. 뭐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350이랑은 생략. 알겠습니다. 정인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언론기관에서는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조종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최서원과 피청구인은 주종관계에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보도를 하는데 정인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이 보도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님하고 최순실 씨 사이에 어떻게 주종관계가? 최서원이 대통령을 이렇게 뒤에서 조종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럼 말이 안 됩니다. 한간의 보도에는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적이 정인이 98년 이후에 모신 이후에 이런 관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님 모신 이후로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선거들이 많았잖아요. 뭐 선거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뭐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재산을 뭐 관리하고 있다라든가, 스위스에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스위스에 계좌가 뭐 비자금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게 참 허무맹랑한 소리인 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로 2007년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당시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실제적으로 거의 본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이제 국고보조금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선거를 이렇게 자기 돈 들여서 이제 안 치러도 되지만 경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경선이 실제로 본선과 같은 경선이기 때문에 그게 이명박 2007년도 당내 경선, 한나라당 당내 경선 MB랑 이게 경선이 본선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때 사실 뭐 상당히 올인했었죠, 다 양쪽에서. 근데 그때 대통령 정말 돈이 없어서 근데 자기 집 그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서 캠프 열었고 그 다음에 후원의 돈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후원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그때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아니, 본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견이 아니라. 예, 됐습니다. 예. 본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 앉으세요. 그 자꾸 제지하지 말고 여기서 필요한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간략하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헉헉댔고, 그 부분은 그 당시 우리 캠프에 출입하던 모든 기자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시 MB 캠프랑 우리가 얼마나 이제 그 선거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었는지도 알고, 그런 상황 지금 그때가 그게 이제 본선 같은 경선이었기 때문에
그때 돈이 있었으면 그때 나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어디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뭐 도와준 거 하나 없고 대통령이 어디서 돈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주신 적 하나도 없고 그때 거기 우리가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돈이 없는가.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다들 명확하게 아는 거죠. 이게 뭐 스위스에 무슨 뭐 비자금이 있고 뭐 최순실 뭐 최태민 뭐가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재산 관리 뭐 하고 이거는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요 추가된 부분, 왼쪽이 공란인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요런 내용이 실제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각 부처에 시달돼서 집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추가본은 이거 대통령께서 그냥 그 애드립으로 그냥 현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원고에 없었습니다. 요 지금 보니까 뭐 목욕탕 얘기 나오고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생각에 법은 목욕탕이다. 따뜻한 물속에 들어 앉아서 편안하고 이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이거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말씀 자료를 올려드리면 그대로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최종본이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또 수정하시고 그리고 수정하신 거 외에 현장에서 말씀하시다가 애드립으로 붙여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여주신 이거는 추가 이거는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왜냐하면 요거는 그 좀 내용이 특이하기 때문에 법은 목욕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증인, 그냥 애드립으로 붙이신 거예요. 전제가요. 예. 최종적인 말씀 자료의 내용이 이것이 아니라 예. 최순실 씨 PC에 저장돼 있는 수정본이 요 내용이라는 아니요. 겁니다. 지금 여기 저한테 보내주신 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거 이렇게 조금 내려주십시오. 이거 올리면 조금 내려주십시오. 이거 하면 예 여기 없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최순실 씨 그 파일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거라고 아까 제가 봤는데 오른쪽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거 이게 추가 일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게 최종본이고 그 최종본은 대통령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증인의 취지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일단은 초안을 만들어서 최순실 씨에 보낸 건 맞다. 예, 예. 네. 그다음에 이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말씀 자료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최종 요 과정에 추가된 부분이 최순실 씨가 추가했는지 피청구인이 현장에서 즉석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모르는데 증인은 즉석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즉석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즉석 발언이다. 지금 이렇게 쭉 넘기는 데가 제가 넘겨주시는데 제가 다른 건 못 받고 지금 딱 눈앞에 딱 있는 거 추가라고 돼가지고 뭔가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대통령께서 저희가 써가지고 드린 게 아니에요. 직접 현장에서 그냥 본인이 애드립으로 추가하신 부분이고 제가 그래가지고 인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추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양자를 비교해 보면은 글로 쓰여 있는 것과 말로 했을 때의 어감이 충분히 다를 수 있고 문구에 대해서 보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청구인은 평소 이런 감성적이거나 호소력 있는 표현 또는 구어체 표현을 선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요즘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이 그 연설문을 본인이 이렇게 쓰는 능력이 별로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제가 요즘 봤어요.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얘기인데 대통령께서는 대꾸, 비유 이런 표현에 굉장히 능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대통령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2004년부터 한나라당 대표하시면서 거의 2012년 대선 때까지 거의 8년 동안 당대표급으로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수많은 연설과 수많은 행사와 뭐 이런 데서 대통령께서 어디 가서서 연설하시고 이럴 때 정치인으로서 당대표로서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제일 잘하실 때는 연설문을 가지고 가셔서 하셨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장소에 가셨는데 한 예를 들어서 5분이나 10분 전쯤에 좀 이렇게 잠깐 말씀 좀 한마디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실 때 갑자기 이제 준비되지 않은 이제 연설문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 올라가셨을 때 연설이 가장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생각한 거 쭉 얘기하면은 아주 좋은 표현과 이런 것들로 쫙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께서 정치하시 뭐 1, 2년 하신 게 아니라 당대표급으로서 국민들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고 그런 게 다 보도되고 모두가 다 아는 상황에서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본인이 보기에 본인이 그냥 주는 대로 읽으면 속 편하지 본인이 뭐하러 맨날 힘들게 그거 수정합니까? 본인이 보기에 상당히 올라오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할 때는 본인이 그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됐습니다. 68항, 69항.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평소 어떻게 업무 수행했고 업무와 관련하여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예컨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본인이 처리하는 업무량과 업무 시간, 업무 스타일 등을 정의는 매일 옆에서 지켜봤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한 내용은 주로 이제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24시간 그냥 가족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되게 솔직히 대통령이 안 됐다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 집에 가면은 가족도 있고 뭐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튼 가족들 보면서 좀 스트레스나 피로가 풀리고 이러는 것도 많이 있고 정서적으로 조금 위로를 받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냥 뭐 일 아니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참 잘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잘 놀지도 않고 그러니 참 되게 참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이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보면은 그때 그 당시에는 외교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단순히 문화 교류가 아니라 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문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같이 어떤 컨텐츠도 만들고 거기에 투자하고 우리 문화인들 우리 그 문화산업 이런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더 그 어떤 일자리 같은 것도 더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이 양국이 힘을 합치자라고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한류가 되게 크게 성공하기 때문에 한류 같은 경우도 사실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그때 중국에서 한국 음악이라든가 한류 이런 것들이 거의 정부에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송 못 되게 하고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2013년대 중국에 그때 취임하시고 처음 가면서 일부러 우리 한류 가수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이제 공연 크게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류 이게 막았던 거 풀렸거든요. 그 전에는 거의 이게 좀 너무 한국 한류가 이렇게 좀 중국 여기에 들어온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막았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튼 우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문화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생각하셨고 그런 것들이 리커창 총리하고의 대화 중에 오히려 뭐 리커창 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거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자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두 달 후에 자기가 한국에 오는데 그때 이거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라고 리커창 총리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저쪽에서는 저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뭐 만들고 뭐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구체적인 뭐 이렇게 어떤 액션이 없이 구두선만 그냥 벙벙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돌이켜서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돌이켜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급하게 추진된 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피청구인이 고 유경수 여사로부터 사소한 민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교육을 어릴 적부터 받았고 이어가는 명확한 철학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어릴 때 영부인이셨던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히 민원과 관련해서 절대로 무엇 하나 소홀하게 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민원 관련해서는 아마 그 옛날 그러니까 한나라당 대표 하실 때 당 대표실에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하고 저건 그때 있던 사람들이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간략. 아주 정치하실 때부터 민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챙기셨고 나중에 꼭 확인하세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민원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저희들한테 그리고 대통령 되신 이후에는 민원 때문에 이부속실이 주로 담당하는 게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나지 않고 어디 현장 가셔서 받은 거는 한 달, 두 달 후에라도 반드시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는 챙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한 거 세 가지가 있으세요.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모두 구조해라. 배 한 사사시 뒤져서라도 다 구조해라. 그다음에 10시 30분에 특공대 투입하라. 특공대 투입해서라도 다 구조해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0시 15분에서 10시 30분 사이에 10시 17분에 배 상태가 102.8도로 기울어집니다. 그 어촌 사람들한테 들으면 60도로 기울어지면 배는 복원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작은 배도 그렇답니다. 배가 복원력을 상실해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미리 사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배를 사사시 뒤져서 사람을 다 구하라. 이것은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내리는 지시예요.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가 피청구인한테 제공이 됐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저 역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저 역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사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많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알 필요가 없었던 것들도 그 가슴 아픈 사고 때문에 이게 복원력이 몇 도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과연 그런 것들을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대통령이 이게 무슨 몇 도 이상 기울면은 이거 가가지고 못 들어가고 이런 거를 어떻게 아셨겠어요? 다만 아니, 저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요. 배 상태가 어떻다라는 상황 보고를 받으셨냐? 10시 1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를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을 제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거 문건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 차원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식 라인을 바꿔서 또는 새로 개편을 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그것이 왜 최순실 씨가 할 일이었나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께서도 아마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지도자든 본인이 조금 편하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공식 라인에서 안 하고 최순실한테 이렇게 했느냐? 공식 라인은 공식 라인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 편하게 그거 좀 물어볼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왜 그 사람한테 했냐고 하면은 그거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지도자나 뭐 리더들도 그분이 아는 어떤 사람한테 왜 그 사람한테 했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한 거지. 그러면 피청구인은 공적인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사적 영역에 계속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의존을 했다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거죠. 예. 요 세월호 사고 당일, 그 전날이네요. 뭐 특별히 피곤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그 업무가 굉장히 진짜 과중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탄핵까지 당하신 지금 상황에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요즘 언론에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맨날 뭐 관제에서 뭐 쉬기나 하고 뭐 미용 시술 받고 뭐 맨날 외국에 해순방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너무도 그 매도되고 희화화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피곤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왜 피곤하고 그런지. 네,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모든 이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도 그러니까 적어도 증인은 야, 요 상황 심각하다. 요 대통령 나오셔야 된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나오셔야 된다. 라는 판단을 그때 증인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 어떤 조직의 리더도 본인이 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건 피청구인을 위한 변명이고 증인이 이건 좀 심각하다. 그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셔야 된다. 위기관리 상황실 가셔야 된다라는 판단을 증인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 필요한 긴급 조치를 다 하셨다고 들었고,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보고받으시는 거죠. 그거를 다 지시하시고 안보실장한테도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다. 예. 187항은 뭐 최수원이 한 얘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수원은 이 심판정에서 대통령의 정책 규조가 굉장히 강하고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기에 본인은 대통령이 이미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 단지 참고 의견을 드릴 뿐이다라는 취지로 정언한 바 있는데 정인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통령님은 굉장히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월호 사태 뭐 중복되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항입니다. 그 당시 세월호 당일 4월 16일입니다. 정의는 몇 시에 출근했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안 나고.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신다고 해서 그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24시간 정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그냥 그 업무에 파묻혀서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종종 다른 사람들, 특히 부속실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종종 얘기한 게, 대통령이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좀 쉬셔야 되는데, 쉬셔야지 뭔가 창의성도 나오고 그러는데, 맨날 놀지 않고 그냥 저렇게 일만 해가지고 참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우리 대통령의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너무 만기칠람식으로 그걸 다 보시고 본인이 하나하나 챙기는 게 문제지, 이거를 뭘 안 보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했다는 거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하고 기초연금 관련해서 한 10여 분만 통화하셨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하여간 간접 보면은 늘 잠깐 뭐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수시로 통화하시고 뭐 그러고 12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날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뭐 식사하시면서 뉴스 이렇게 틀어놓고 보시면서 천천히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밥 먹으면서 그렇게
전원 구조됐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제 추측건자는 대통령께서도 뭔가 좀 12시 50분에 기초연금 관련해서 수석하고 10여 분간 통화하시고 그럴 상황이면 뭔가 좀 마음 편하게 다른 업무를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본인이 김장수 실장한테 전화하시고 잘 구출하라고 전화하시고 또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한번 또 하고 해경청장한테도 또 하고, 그러면은 아니 그 지도자가 자기가 직접 구하는 것도 아닌데 해당 담당 책임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큰 사상자가,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왜 좀 더 잘하지 못했느냐라고 질책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부가 감내해야 될 그건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누가 얼마나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마치 그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마치 뭐 굿했느니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를 만나고 뭐 미용 시술 받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누워서 진짜 누워 침 뱉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어느 누구도 국민들이 무슨 이렇게 사고 났는데 그렇게 딴짓할 사람 없어요. 대통령께서 좀 위가 안 좋으십니다. 위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자주 체하세요. 자주 체하시기 때문에 그 식사를 천천히 이렇게 혼자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통 이렇게 체하면은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굉장히 이제 힘든 것 같습니다. 체하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혼자 이제 천천히 관저에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부터 그 관계가 관성적으로 유지된 거는 뭐 사실이고요. 그 사람이 사실 저나 뭐 다른 사람들도 대통령님의 성격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대통령께 누가 안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약속도 아예 안 잡고 사람들을 만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뭐 집에 못 가는 날도 부지기수고 12시 안에 퇴근해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대통령님이 이 부패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결벽증과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마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도 대단히 절제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당연히 더군다나 저희보다도 더 대통령과 오래 그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님이 개인적으로 그래도 신뢰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뭐 당연히 저희랑 똑같이 그러한 기준, 도덕적인 기준과 이런 거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지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는 일체 알 수도 없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번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좀 참담한 게, 그토록 대통령님께 조금이라도 누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그렇게 조심하면서 지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구멍이 뻥 나와서 이게 좀 이런 사태까지 좀 왔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최순실 씨도 그러한 삶을 살리라고 생각했습니다.